밤이 깊어갈수록 도시의 심장은 더욱 요란하게 고동쳤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눈부신 상징이자 동시에 숨막히는 경쟁과 욕망이 뒤엉킨 거대한 용광로, 서울.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또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초대형 복합상업지구 아르카디아 X. 이곳은 낮에는 성공한 사업가들과 세련된 쇼핑객들로 붐비고 밤에는 화려한 유흥을 즐기려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야말로 잠들지 않는 도시의 심장부였다. 하지만 그 눈부신 조명과 화려한 외관 뒤편으로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어둡고 또 추악한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음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았다. 아르카디아 X의 가장 후미지고 또 외진 구역, 명품관 뒤편으로 이어진 좁고 어두운 서비스 골목. 이곳은 낮에도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음침한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 음습함은 더욱더 깊어져 마치 도시의 모든 추악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듯한 그런 불길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바로 그곳에서 예순을 훌쩍 넘긴 듯 보이는 한 늙은 경비원 박 씨가 힘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낡고해진 경비복은 흙먼지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더러운 액체들로 얼룩져 있었고 이미 반쯤 감긴 그의 눈가와 입계는 시퍼런 멍 자국과 함께 핏물이 비어져 나오고 있었다. 제발 그만들 하게.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박 씨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힘겹게 애원했지만 그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대여섯 명의 젊은 깡패들은 그의 그런 애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더 잔인하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들은 하나같이 값비싼 명품 옷과 신발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욕설과 조속한 말투, 그리고 상대를 향한 그 무자비한 폭력성은 그들이 결코 평범한 젊은이들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 씨발, 늙은 개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우리 앞을 막아서 내까짓 경비원 새끼가 뭔데.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에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조태구라는 젊은 깡패가 박 씨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는 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짝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박 씨의 입에서 비명과 함께 피가 터져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몇 시간 전 이 깡패 무리들이 아르카디아 X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들의 고급 외제차를 몰고 위험한 고개 운전을 하며 다른 이용객들에게 위협을 가하자 마침 순찰 중이던 박 씨가 그들 앞을 막아서며 제지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박 씨의 그런 정당한 요구를 비웃으며 오히려 그에게 시비를 걸었고 급기야는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그를 끌고 와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야, 조태구 저 새끼 저거 아주 그냥 오늘 여기서 묵사발을 만들어버리자. 안 그래도 요즘 우리 구역에서 자꾸 알짱거리는 늙은이들 때문에 짜증 나 죽겠는데. 아주 그냥 본보기로다가 제대로 한번 조져버리자고 옆에 있던 다른 깡패 하나가 거들었다. 그래, 좋아. 오늘 아주 제대로 한번 걸렸어. 이 늙은 개새끼야. 내 놈 그 더러운 주둥이에서 다시는 정있니, 질서니 하는 그딴 개소리 못 짓거리게 만들어주지. 조태구는 비릿한 미소를 더욱더 짙게 흘리며 박 씨의 복부를 향해 다시 한번 무거운 군홧발을 날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 지금 뭐 하는 짓들이지. 어둠 속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한 여자가 소리 없이 나타났다. 검은색 가죽 재킷에 청바지, 그리고 발목까지 올라오는 워커를 신은, 언뜻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젊은 여성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떤 남자보다도 더 낮고 또 차분했으며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그녀의 그 날카로운 눈빛은 감히 누구도 쉽게 정면으로 마주하기 어려울 만큼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강유진이었다. 한때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단 소속 대테러팀의 전설적인 에이스로 불렸지만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후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던 비운의 천재.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정의감과 함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거대한 어둠의 세력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조태구와 그의 똘마니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강유진의 모습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그녀의 그 평범해 보이는 겉모습만을 보고는 얕잡아보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 계집애는 또 어디서 나타나서 갑자기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깝죽거리고 지랄이야. 조태구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다. 얼굴도 반반하니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혹시 오빠들이랑 같이 재미라도 좀 보고 싶어서 온 건가?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그냥 오늘 밤새도록 친절하게 잘 놀아줄 수도 있는데. 어때? 그의 그 저속한 말에 유진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한번 꿈틀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또 냉정했다. 지금 당장 그분에게서 떨어지고 여기서 깨끗하게 사라지는 게 좋을 거다. 내가 다시 한번 좋게 말할 기회는 없을 테니까. 인연이 지금 우리한테 협박이라도 하는 거야, 야. 얘들아, 저 계집애 아주 그냥 오늘 여기서 제대로 한번 손 좀 봐줘라. 감히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저렇게 함부로 나대는지 아주 그냥 뼈저리게 한번 가르쳐주라고 조태구의 그 한마디에 옆에 있던 깡패 2명이 희죽거리며 유진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좋은 말 할 때 그냥 곱게 꺼지시지. 괜히 우리한테 맞아서 그 예쁜 얼굴에 흠집이라도 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안 그래, 한 놈이 유진의 어깨를 손으로 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유진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하이킥이 정확하게 그놈의 턱을 강타했고 컥 하는 비명과 함께 그놈은 그대로 바닥에 나가떨어져 버르적거렸다. 옆에 있던 다른 놈이 당황하며 주먹을 휘둘렀지만 유진은 그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팔을 꺾어 어깨를 탈골시켜버렸다. 으악 처절한 비명소리가 어두운 골목길에 울려 퍼졌다. 조태구와 나머지 깡패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잠시 넋을 잃고 말았다. 저렇게 가녀리고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어떻게 저토록 빠르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하지만 유진은 그들에게 더 이상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한 마리 굶주린 암표범처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주먹과 발길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깡패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뼈 부러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5-6명의 깡패들은 전부 다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조태구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움켜쥐고는 싸늘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이 일을 다른 누구에게라도 발설하거나 혹은 저 경비 아저씨에게 다시 한번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곱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내 말 똑똑히 알아들었나? 조태구는 공포에 질려 그저 고개만 미친 듯이 끄덕일 뿐이었다. 유진은 그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쳐 버렸다. 그리고는 쓰러져 있는 박 씨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지만 온몸에 심한 타박상과 함께 몇 군데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유진은 박 씨를 부축하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유진은 박 씨를 데리고 골목길을 빠져나왔다. 밤하늘에는 차가운 별들만이 아무런 감정 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알 수 있었다. 오늘 밤, 이 어두운 골목길에서 시작된 이 작은 사건이 앞으로 그녀의 삶에 아주 커다랗고 또 위험한 폭풍우를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 폭풍우를 기꺼이 정면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오래전에 멈춰버린 줄 알았는데 오늘 밤 다시 한번 뜨겁게 뛰기 시작하고 있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강유진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잠에서 깨어났다. 간밤에 있었던 그 예기치 않은 소동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느껴보는 격한 감정의 여파 때문인지 온몸이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간단하게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은 어제 병원에 입원시킨 박 씨 경비원의 병문안을 가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병원에 도착하니 박 씨는 생각보다 훨씬 더 밝은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다행히 골절된 곳은 없었고 며칠 정도 안정을 취하면 곧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사가 말했다고 했다. 유진은 미리 준비해간 작은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그의 안부를 물었다. 어젯밤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가씨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는 아마 어젯밤에 여기서 아주 그냥 묵사발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박 씨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별 말씀을요. 아저씨,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나저나 어젯밤 그 깡패 녀석들 혹시 전에도 아저씨를 괴롭히거나 했던 적이 있었나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아가씨. 어젯밤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부쩍 그 아르카디아 X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상한 일들이라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죠? 유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박 씨의 말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사이에 아르카디아 X 주변에서 젊은 학생들이 연루된 크고 작은 폭력 사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심지어는 밤늦은 시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은밀하게 드나드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었다고 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박 씨와 함께 일하던 동료 경비원 한 명이 야간 순찰을 돌던 중 갑자기 괴한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크게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도 있었다고 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범인들은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고 CCTV 영상마저도 교묘하게 전부 다 삭제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고 말았다고. 아가씨, 아무래도 그 아르카디아 X 건물 안에 뭔가 아주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힘없는 늙은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저 답답하고 또 불안할 뿐입니다. 박 씨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유진은 박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젯밤 자신이 마주쳤던 그 깡패 무리들이 단순한 동네 불량배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어쩌면 그들 뒤에는 더욱더 거대하고 또 위험한 어떤 검은 세력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날 오후 병문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곧바로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아르카디아 X와 그 주변에서 최근에 발생했던 모든 사건 사고 기록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경찰 내부 자료망과 함께 그녀만이 알고 있는 비밀 정보 채널까지 총동원하여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의 끈질긴 조사 끝에 그녀는 마침내 아주 의미심장한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아르카디아 X의 실질적인 소유주의자 운영자는 표면적으로는 주 아르카디아 개발이라는 그런 평범한 부동산 개발 회사로 되어 있었지만 그 회사의 지분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백두산이라는 인물이었다. 백두산, 그는 현재 대한민국 정재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물 중 한 명이자 동시에 온갖 불법적인 사업과 검은 거래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 아주 위험하고도 베일에 쌓인 그런 인물이었다. 역시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어. 유진은 차갑게 중얼거렸다. 어젯밤 그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백두산과 그의 검은 제국이 꾸미고 있는 거대한 음모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그 추악한 마술을 아르카디아 X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숨긴 채 이 도시 전체로 서서히 뻗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였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유진이 다시 한번 묻자 아주 작은 그리고 잔뜩 겁에 질린 듯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어젯밤에 저를 도와주셨던 그 언니 맞으세요? 유진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박지민이었다. 지민 학생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어디야? 유진은 다급하게 물었다. 언니,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어젯밤 그 일 때문에 저를 찾아왔어요. 지민이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뭐라고 그 자식들이 지금 너랑 같이 있다는 거야? 유진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아니요. 지금은 갔어요. 하지만 분명 다시 찾아올 거라고 했어요. 만약 제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어젯밤 일을 얘기하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협박했어요. 지민아,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잘 들어. 너 지금 당장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해. 그리고 절대로 혼자서 그놈들 다시 만나거나 상대하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네, 언니. 그런데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지민이는 이제 거의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금 당장 지민이를 만나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어쩌면 그놈들이 지민이를 미끼로 자신을 유인하려는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지민이를 위험 속에 방치해둘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지민아, 일단 오늘 밤은 절대로 집에 들어가지 말고 내가 예전에 알려줬던 그 안전가옥 주소 기억하지? 거기로 가서 오늘 밤만이라도 숨어 있어. 내가 내일 아침 일찍 그쪽으로 갈 테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무사히 몸을 숨기고 있어야 해. 그리고 절대로 아무한테도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서는 안 된다. 알겠지? 네. 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민이는 간신히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유진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백두산과 그의 조직은 이미 자신의 존재를 눈치챘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제 그들은 박지민을 이용하여
자신을 제거하려 들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만 했다. 유진은 자신의 비밀 무기고에서 몇 가지 특수 장비들을 챙겨 들었다. 그리고는 검은색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자신의 에마인 검은색 고성능 바이크에 올라탔다. 밤의 어둠을 가르며 그녀는 마치 한 줄기 검은 섬광처럼 도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하나, 박지민이 숨어있는 그 안전 가옥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박지민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추악한 사건의 배후에 있는 그 백두산이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반드시 자기 손으로 직접 심판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뜨겁고도 단호한 결심이었다. 그녀의 질주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유진의 검은색 바이크는 밤에 장막을 찢고 질주했다. 엔진의 굉음만이 그녀의 타는 듯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 차가운 도시의 아스팔트 위를 날카롭게 갈랐다. 박지민이 숨어있을 안전가옥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짧은 시간조차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만약 자신이 조금이라도 늦는다면 그 가녀린 소녀에게 또다시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안전가옥은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이었다. 유진은 과거 국정원 요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비상 상황을 대비해 몇 군데 비밀 은신처를 마련해 두었는데 이곳 역시 그중 하나였다. 겉보기에는 허름하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내부는 그녀가 직접 개조하여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함께 생존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갖춰져 있는 곳이었다. 바이크를 주택 뒤편 어둠 속에 숨기고 유진은 소리 없이 옥상으로 향하는 좁은 비상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옥탑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주 작은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유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미리 약속된 암호를 문에 가볍게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살짝 열리며 잔뜩 겁에 질린 박지민의 얼굴이 틈새로 나타났다. 언니. 지민은 유진을 보자마자 와락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괜찮아. 지민아, 이제 다 괜찮아. 내가 왔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유진은 지민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안심시켰다. 안으로 들어서자 지민은 여전히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유진은 지민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고는 차분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물었다. 지민의 말에 따르면 어젯밤 유진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이곳 안전가옥으로 와서 숨어 있었는데 오늘 낮에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우연히 그 깡패 무리들과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고 했다. 그들은 지민을 보자마자 다시 위협하며 어젯밤 그 여자 유진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고 만약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지민은 너무나 무서웠지만 유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겨우 그 자리를 빠져나와 다시 이곳으로 도망쳐 왔다는 것이었다. 잘했어. 지민아, 아주 잘했어. 네가 만약 그때 그놈들한테 내 얘기를 했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둘 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지도 몰라. 유진은 지민의 용기를 칭찬해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놈들이 벌써부터 지민이를 미행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 뒤에 있는 검은 세력이 자신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언니,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찾아오면 어떡하죠? 지민은 불안한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지민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지민아,
내가 반드시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꾸민 그놈들,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직접 심판받게 해줄 거야. 유진의 목소리에는 차갑고도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분노나 혹은 동정심만으로 이 위험한 사건에 뛰어든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래야만 하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단의 전설적인 영웅으로 불렸던 강철중 대령의 그 억울한 죽음과 관련된 깊은 원한 때문이었다. 강유진의 아버지 강철중 대령은 과거 수많은 대테러 작전과 비밀 임무들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국가에 헌신했던 진정한 군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해외에서 극비리에 진행되던 어떤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적의 기습 공격을 받고 현장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다. 당시 국정원에서는 그의 죽음을 단순한 작전 중 불의의 사고로 발표했지만 유진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죽음에는 분명 무언가 석연치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그 배후에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강한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의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다니던 대학까지 자퇴하고 국정원 특수요원의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그녀는 낮에는 국정원 요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밤에는 홀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단서들을 비밀리에 추적해왔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었고 그녀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 죽음의 실체에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젯밤 그리고 오늘 박지민을 통해 알게 된 이 새로운 사건은 어쩌면 그녀에게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강한 예감이 들었다. 만약 박지민의 말대로 그들 뒤에 백두만이라는 거대한 검은 세력이 존재하고 또 그들이 마약 밀매와 같은 불법적인 사업에까지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면 어쩌면 그들이 과거 아버지의 죽음과도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 마치 번개처럼 한 가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 그녀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어렴풋이 떠올랐던 것이다. 유진아, 만약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절대로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거라.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다오.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도 별은 반드시 빛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별들 중에는 네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주는 아주 특별한 별도 숨겨져 있을 것이니 그때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어쩌면 아버지는 이미 당신에게 닥쳐올 위험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중요한 단서를 남기려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앉아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 그리고 지금 박지민이 처한 이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반드시 그 백두만이라는 인물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한 초호화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백두만이 부하 조택으로부터 어젯밤 있었던 그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었다. 백두만은 올해 나이 50을 간 넘겼지만 여전히 젊고 매력적인 외모와 함께 상대를 압도하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합법적인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뒤로는 대한민국 암흑가를 주름잡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수장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 계집애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로 돌아왔단 말이냐. 백두만은 차가운 목소리로 조태구를 질책했다. 죄송합니다, 형님. 그 계집애가 그렇게까지 싸움을 잘하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치 무슨 특수훈련이라도 받은 것처럼. 조태구는 잔뜩 겁에 질려 변명했다. 특수훈련이라. 백두만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이내 부에게 명령했다. 그 계집애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봐. 이름, 나이, 직업, 그리고 주변 인물들까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다 샅샅이 조사해 오도록. 네, 형님 알겠습니다. 며칠 후 백두만은 부하로부터 강유진에 대한 모든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 적힌 강철중 대령의 딸이라는 그 한 줄의 문장을 보는 순간 백두만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강철중, 그놈의 딸이었군. 10여 년 전 자신의 가장 큰 비밀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거의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릴 뻔했던 그 지긋지긋한 이름. 백두만은 결코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딸이 다시 한번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두만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재미있군. 아주 재미있어. 그는 결코 강유진을 가만히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과거 강철중과의 그 지긋지긋했던 악연을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강유진을 처리하라는 비밀 명령을 내렸다. 아주 조용하고 또 확실하게,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그 시각, 강유진은 안전가옥에서 박지민을 안심시키고 있었다. 괜찮아. 지민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 안전가옥은 그 누구도 쉽게 찾아낼 수 없는 곳이니까 여기서만큼은 편안하게 지내도 돼.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미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가 아주 소리 없이 그리고 아주 빠르게 그녀와 박지민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그녀의 그 위험한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안전가옥에서의 며칠은 폭풍전야처럼 위태로운 평온함 속에서 흘러갔다. 강유진은 박지민을 안심시키는 한편 밤낮으로 백두만과 그의 조직에 대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짜는 데 몰두했다. 그녀가 국정원 내부망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과 지민의 증언, 그리고 과거 아버지 강철중 대령이 남긴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백두만의 범죄 네트워크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또 치밀하게 얽혀 있었다. 단순한 마약 밀매나 불법 자금 조성을 넘어 정치권과 사법부, 심지어는 언론계까지 그 검은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듯했다. 이건 개인이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 하지만 공식적인 수사 라인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그리고 지민이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유진은 굳은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지민에게는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를 대비한 몇 가지 안전수칙과 함께 비상연락망을 다시 한번 숙지시켰다. 그리고 자신은 백두만 조직의 또 다른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조심스럽게 외부 활동을 재개했다. 그녀는 우선 과거 아버지의 동료였거나 혹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몇몇 예비역 정보 요원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다. 대부분은 이미 현직에서 물러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강철중 대령의 이름과 그의 딸 유진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들 중 몇몇은 유진에게 백두만 조직의 내부 정보나 혹은 그들의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 주었고, 이는 유진의 수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백두만 역시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조태구를 통해 강유진이라는 존재와 그녀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귀찮은 파리 한 마리 정도로 생각했지만 유진이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또 치밀하게 자신들의 뒤를 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마침내 그녀를 제거해야 할 위험한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백두만은 조태구에게 특명을 내렸다. 그 강유진이라는 계집애 더 이상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아주 조용하고 또 확실하게 처리해.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꼬리가 잡혀서는 안 된다. 알겠나, 네. 형님. 이번에야말로 그년 목을 따서 형님 발밑에 가져다 바치겠습니다. 조태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백두만의 살인 명령을 받은 조태구와 그의 일당들은 강유진을 유인하여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진이 박지민을 극진히 아끼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박지민을 미끼로 사용하기로 계획했다. 그들은 박지민의 학교 주변에 잠복하여 그녀의 동선을 파악했고 마침내 지민이 혼자 있는 틈을 노려 그녀를 납치하는 데 성공했다. 언니, 살려주세요. 지민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담긴 음성 메시지가 유진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것은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조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 강유진, 내년 때문에 우리 조직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 만약 내 친구년을 살리고 싶으면 오늘 밤 12시까지 혼자 몸으로 인천 부두 제7 창고로 와라. 만약 경찰에 알리거나 딴 수작을 부렸다가는 내 친구년의 목숨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라. 유진은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지민의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였으니까. 그녀는 즉시 국정원 내부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료이자 과거 아버지의 부관이기도 했던 최정훈 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팀장님,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최정훈 팀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뇌와 함께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유진의 아버지 강철중 대령을 자신의 친형처럼 따랐고 유진 또한 친조카처럼 아껴왔다. 유진아, 너무 위험하다. 이건 명백히 너를 노린 놈들의 함정이야. 절대로 혼자 가서는 안 된다. 하지만 팀장님, 지민이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백두만 그놈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알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절대로 혼자 움직여서는 안 돼. 내가 지금 즉시 최정의 지원팀을 편성해서 너와 함께 동행시키겠다. 그리고 만약 상황이 조금이라도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전을 중단하고 철수해야 한다. 약속할 수 있겠나? 네. 팀장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유진은 최정훈 팀장이 급파한 국정원 최정예 요원 5명과 함께 인천 부두로 향했다. 약속 장소인 제7 창고 주변은 예상대로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음산한 바닷바람 소리만이 그들의 귓가를 스칠 뿐이었다. 유진은 요원들에게 각자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자신은 홀로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내부는 아주 넓고 또 어두웠다. 높은 천장에는 희미한 전등 몇 개만이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고 사방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나무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창고 중앙에는 박지민이 의자에 꽁꽁 묶인 채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지민아 괜찮아. 유진이 다급하게 외치며 지민에게 달려가려던 바로 그 순간 창고 사방의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괴한들이 일제히 쇠 파이프와 칼을 들고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그들 뒤편에서는 조태구가 아주 여유롭고 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크크크, 강유진, 이 미친년 정말로 혼자 올 줄이야. 내년 용기가 가상해서라도 오늘 밤 아주 곱게 저 세상으로 보내주마. 조태구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박지민은 어디 있나? 당장 그 아이를 풀어주지 못해 유진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그림자검을 뽑아들며 차갑게 말했다. 흥, 그녀는 걱정하지 마라. 내년을 처리하고 나서 아주 친절하게 그년도 내년 따라 저승길 동무로 보내줄 테니까. 자, 얘들아, 저년 아주 그냥 곱게 다져서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버려라. 조태구의 명령과 함께 수십 명의 괴한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유진은 조금도 당황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더 차갑고 또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한 마리 검은 늑대처럼 아주 빠르고 또 정확한 움직임으로 적들의 공격을 피하며 그들의 급소를 가격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그림자 검이 번뜩일 때마다 괴한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허공에 흩뿌려졌다. 하지만 적들의 숫자는 너무나도 많았고 또 그들은 끈질기게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유진의 몸에도 어느새 크고 작은 상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숨소리도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창고 외부에서 요란한 총성과 함께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최정훈 팀장이 이끄는 국정원 지원팀이 드디어 작전을 개시한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외부의 공격에 당황한 괴한들이 잠시 주춤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유진은 박지민이 묶여있는 곳으로 재빨리 달려갔다. 그리고는 단칼에 밧줄을 끊고 지민을 구출해냈다. 지민아, 괜찮아, 정신 차려, 언니. 흑흑, 무서웠어요. 지민은 유진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유진은 지민을 안심시키며 창고 출구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조태구 역시 그렇게 쉽게 그들을 놓아줄 생각은 없어 보였다. 이 시발년들아, 거기 서지 못해. 조태구는 눈이 뒤집혀 악을 쓰며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 유진을 향해 겨누었다. 탕하는 총성과 함께 유진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다. 언니, 지민의 비명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유진은 순간 휘청거렸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다시 중심을 잡았다. 그리고는 부상당한 어깨를 부여잡은 채 조태구를 향해 다시 한번 몸을 날렸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아주 차갑고도 뜨거운 결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오늘 밤 여기서 반드시 끝장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 유진의 마지막 방역이 시작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그림자 검이 다시 한번 밤의 어둠을 가르고 악의 심장을 향해 날카롭게 날아들고 있었다. 총알이 스쳐 지나간 강유진의 왼쪽 어깨에서는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매서운 기세로 조태구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차갑고 또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상처 입은 안표범처럼 더욱더 사납고 또 집요하게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 악 조태구는 유진의 그 살기등등한 기세에 질려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유진의 그림자 검이 그의 권총을 든 손목을 정확하게 베고 지나갔고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권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유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복부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고 조태구는 힘없이 나가 떨어져 창고 벽에 처참하게 처박혔다. 쿨럭, 쿨럭, 이 독한 년. 조태구는 입에서 피를 토하며 유진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조금 전과 같은 그 오만함이나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깊은 공포와 함께 처절한 패배감만이 가득 어려 있을 뿐이었다. 그때 창고 외부의 소란을 모두 정리하고 안으로 들어온 최정훈 팀장과 국정원 요원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최 팀장은 유진의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깜짝 놀라 그녀에게 달려왔다. 유진아, 괜찮으냐? 어깨에 총상을 입었잖느냐? 괜찮습니다. 팀장님, 그냥 살짝 스친 것뿐입니다. 유진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식은땀은 그녀의 상태가 결코 괜찮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서 병원으로 가야 한다. 이러다 과다출혈로. 아닙니다. 팀장님, 저는 괜찮으니 우선 저놈부터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지민 학생을 안전한 곳으로. 유진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만 정신을 잃고 최 팀장의 품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유진은 희미한 약품 냄새와 함께 눈을 떴다. 익숙한 국정원 비밀 의료시설의 하얀 천장이 보였다. 어깨에는 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다행히 신경이나 뼈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다. 며칠 정도 안정을 취하면 곧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진아, 정신이 좀 드느냐? 최정훈 팀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팀장님, 여긴 그리고 지민이는요? 지민이는 무사한가요? 유진은 가장 먼저 지민의 안부를 물었다. 그래, 박지민 학생은 무사하다. 지금은 우리 요원들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어젯밤 네가 생포한 그 조태구라는 놈. 지금 우리 쪽에서 집중신문을 받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술술 불고 있는 모양이다. 최 팀장의 말에 유진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녀의 목숨을 건 그 위험한 작전은 다행히 성공으로 끝난 것이었다. 비록 어깨에 총상이라는 작은 부상을 입기는 했지만 박지민을 무사히 구출해냈고 무엇보다도 백두만과 그의 조직에 대한 수사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줄 조태구라는 핵심 인물까지 생포하는 데 성공했으니 말이다. 며칠 후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한 유진은 다시 특별 수사팀에 복귀했다. 그리고 조태구의 자백과 그가 제공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백두만의 범죄 네트워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다시 한번 시작되었다. 조태구는 백두만의 충실한 오른팔로서 그의 온갖 더럽고 추악한 비밀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정보들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또 엄청난 것들이어서 수사팀 전체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다. 백두만은 국내에서의 불법적인 사업들을 통해 막대한 검은 자금을 조성했고 그 자금들을 해외의 여러 유령 회사들을 통해 돈 세탁한 후 다시 국내로 들여와 정치권과 사법부 그리고 언론계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로 제공하며 자신만의 강력한 비호 세력을 구축해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거나 혹은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인물들은 아주 잔인하고 또 무자비한 방법으로 제거해왔다는 그런 끔찍한 사실까지도 밝혀졌다. 유진은 조태구의 자백을 들으면서 어쩌면 자신의 아버지 강철중 대령의 죽음 역시도 백두만의 그 추악한 음모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더욱더 강하게 들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는 백두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반드시 아버지의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고 백두만 그놈에게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특별수사팀은 조태구가 제공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백두만의 비밀 은신처와 그가 운영하는 여러 유령 회사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비밀 장부들과 암호화된 컴퓨터 파일들, 그리고 그들의 범죄 행각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이 다수 확보되었다. 하지만 그 증거들을 분석하고 또 해독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또 복잡했다. 백두만은 아주 교묘하고 또 치밀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모든 범죄 기록들을 암호화하거나 혹은 여러 단계에 걸쳐 은폐시켜 놓았던 것이다. 바로 그때 유진에게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나타났다. 국정원 내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젊은 천재 해커이자 암호 해독 전문가인 이준 요원이 특별 수사팀에 합류하게 된 것이었다. 이준 요원은 과거 유진과 몇 차례 함께 임무를 수행하며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쌓아온 그런 동료이기도 했다. 그의 합류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도 같았다. 이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복잡한 암호들을 하나씩 해독해 나갔고 마침내 백두만의 그 추악한 범죄 제국의 실체가 아주 조금씩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진은 또 한 번의 아주 크고도 깊은 고뇌와 마주해야만 했다. 확보된 비밀 장부와 암호 파일들 속에서 과거 그녀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믿었던 몇몇 국정원 선배 요원들과 심지어는 한때 아버지 강철중 대령과도 아주 절친했던 것으로 알려진 몇몇 고위 정치인들의 이름까지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백두만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그의 범죄 행각을 눈감아주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비호해왔던 것이었다. 유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배신감과 함께 인간에 대한 환멸감마저 느껴야만 했다. 과연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정의와 신념이라는 것은 결국 그 거대한 돈과 권력 앞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버리는 그런 하찮은 것에 불과했던 것일까?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뇌하고 또 고뇌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설사 그 상대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불의와 타협하거나 혹은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 강철중 대령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마지막 유언이자 그녀가 평생을 지켜나가야 할 가장 소중한 신념이었기 때문이었다. 유진은 이준 요원과 함께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몇몇 소수의 동료 요원들과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방대한 증거 자료들을 분석하고 또 정리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백두만과 그의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이고도 확실한 진실의 조각들을 모두 다 맞추는데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추악한 악의 심장에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는 것뿐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그리고 피할 수도 없는 아주 명백한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고 그 증거들은 이제 곧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의의 심판을 위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강유진과 최정훈 팀장이 이끄는 국정원 특별수사팀은 지난 몇 달간 수집하고 분석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백두만과 그의 거대한 범죄 제국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마지막 작전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했다. 작전명은 심판의 칼날. 그 이름처럼 이번 작전은 대한민국 사회를 병들게 했던 거대한 악의 뿌리를
단번에 잘라내고 정의의 심판을 내리겠다는 그들의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새벽 동이 트기 직전 수십 명의 국정원 최정예 요원들이 여러 개의 팀으로 나뉘어 백두만의 호화로운 저택과 그의 비밀 아지트였던 낡은 폐공장,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여러 유령 회사들의 사무실들을 동시에 급습했다. 그들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저항하는 조직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남아있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샅샅이 확보해 나갔다. 하지만 작전의 핵심은 바로 백두만,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는 예상대로 자신의 저택 가장 깊숙한 곳에 마련된 비밀 벙커 안에 숨어 있었다. 그곳은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채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함께 수십 명의 충직한 무장 경호원들이 14시간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 강유진과 최정훈 팀장, 그리고 이준 요원을 포함한 소수의 최정예 요원들이 그 비밀 벙커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을 뚫기 위한 위험한 임무를 자처했다. 그들 앞에는 수많은 함정과 함께 백두만의 가장 충직한 호위무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버티고 서 있었다. 하지만 유진과 그녀의 동료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뜨거운 열망과 함께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굳건한 결의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숨막히는 격전이 벌어졌다. 좁고 어두운 통로 안에서는 총성과 함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사방에서는 화약 냄새와 함께 뜨거운 피 냄새가 진동했다. 유진은 마치 한 마리 검은 표범처럼 어둠 속을 날렵하게 헤치며 적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그림자 검은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였고 그 검날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적들은 힘없이 쓰러져 나갔다. 최정훈 팀장과 이준 요원, 그리고 다른 동료 요원들 역시 각자의 위치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그녀를 든든하게 지원했다. 하지만 적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수적으로도 우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맹수들처럼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다.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해졌고 유진과 그녀의 동료들 역시 하나둘씩 크고 작은 부상을 입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최정훈 팀장이 적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그런 아찔한 순간이 발생했다. 팀장님 유진은 절규하듯 외치며 최 팀장에게 달려갔다. 다행히 총알은 방탄조끼를 관통하지는 못했지만 그 충격으로 인해 최 팀장은 잠시 의식을 잃고 말았다. 유진은 재빨리 최 팀장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적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아주 차갑고도 섬뜩한 살기마저 느껴질 정도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마지막 남은 적까지 모두 다 제압하고 유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온몸이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어깨와 옆구리에서는 여전히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고통도 느낄 수 없었다. 오직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타오르는 그 무언가만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백두만이 숨어있는 비밀 벙커의 마지막 철문 앞에 다다랐다. 이준 요원이 최첨단 해킹 장비를 이용하여 철문의 복잡한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동안 유진은 그림자검을 고쳐잡고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벙커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또 호화로웠다. 마치 작은 궁전을 옮겨놓은 듯한 그곳에는 온갖 값비싼 가구들과 예술품들이 가득했고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와인 저장고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아주 편안하고 또 여유로운 자세로 앉아 와인을 음미하고 있는 한 남자. 바로 백두만이었다. 그는 유진과 요원들이 안으로 들이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당황하거나 놀란 기색 없이 오히려 아주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들을 몰차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예상이라도 하고 있었다는 듯이. 드디어 오셨군. 임서현 요원.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은데. 백두만은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백두만, 당신의 그 더럽고 추악한 제국도 이제 이걸로 끝이다. 유진은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끝이라고 하, 아직 게임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끝을 논하다니.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임요원 백두만은 여전히 여유를 잃지 않았다. 내가 누군지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모양인데 이 백두만은 당신 같은 애송이 요원 하나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질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다. 당신 같은 인간 말종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을 것 같군. 순순히 투항하고 법의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여기서 내 손에 죽든지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다. 유진은 그림자 검을 고쳐잡으며 백두만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흥감히 이 백두만에게 맞서겠다. 내년 아직도 내 아비 강철중 그놈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갔는지 벌써 다 잊어버린 모양이로구나. 백두만의 그 한마디에 유진의 눈빛이 순간 섬뜩하게 빛났다. 지금 뭐라고 했지? 하하하, 그래. 내 아비 강철중 아주 유능하고 또 성가신 놈이었지. 하지만 결국에는 내 손에 아주 처참하게 죽어나갔다. 그리고 이제 내년 또한 그놈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백두만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벽에 걸려있던 액자 뒤에 숨겨져 있던 비밀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벙커 사방의 벽들이 스르륵 하고 열리며 수십 명의 중무장한 괴한들이 소총을 겨눈 채 나타났다. 그리고 벙커 천장에서는 강력한 최루탄 가스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백두만이 미리 준비해둔 마지막 함정이었던 것이다. 크크크, 임서현, 이 어리석은 년, 내년이 감히 이 백두만의 성역에 제 발로 기어들어오다니. 아주 용감한 건지 아니면 그냥 멍청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내년은 여기서 내 아비와 똑같이 아주 비참하게 죽어갈 것이고 나는 또다시 이 모든 것을 다 덮고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힘의 논리이자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란 말이다. 백두만은 방독면을 쓴 채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유진을 조롱했다. 최루탄 가스로 인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유진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더욱더 굳건한 의지로 자신의 몸을 가누며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 백두만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있었다. 바로 아버지의 원수, 그리고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저 백두만이라는 악마를 반드시 자기 손으로 직접 처단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뜨거운 복수심이었다. 그녀의 그림자검이 다시 한번 어둠 속에서 번뜩였고 벙커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총성과 비명, 그리고 모든 것이 부서지고 파괴되는 그 끔찍한 소음 속에서 유진은 오직 백두만을 향해서만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진하고 또 전진했다. 그녀의 심판의 칼날은 이제 바로 그 악의 심장, 바로 앞까지 다다르고 있었다. 최루탄 가스가 자욱한 혼돈 속에서
강유진의 그림자 검은 춤을 추듯 적들을 베어 나갔다. 백두만의 마지막 발악처럼 쏟아져 나오는 중무장한 괴한들은 그녀의 앞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았지만 아버지의 복수와 정의 실현이라는 불타는 일념으로 가득 찬 유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훈련된 본능과 처절한 의지가 결합된 결정체였고 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새로운 비명과 함께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마침내 유진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방독면을 쓴 채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백두만의 바로 앞에 섰다. 그의 주변에는 이제 더 이상 그를 보호해줄 수하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공포에 질린 그의 일그러진 얼굴만이 유진의 차가운 시선 속에 갇혀있을 뿐이었다. 내 놈의 더러운 제국도 이걸로 끝이다. 백두만. 유진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어깨의 총상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그녀의 검은 재킷을 더욱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까짓 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강유진. 백두만은 마지막까지도 오만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내년과 내년이 아끼는 모든 것들을 아주 처참하게. 백두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진의 그림자검이 그의 심장을 향해 날카롭게 날아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검은 그의 심장을 꿰뚫는 대신 그의 어깨를 스치며 뒤편 벽에 깊숙이 박혔다. 백두만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고 유진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놈 같은 쓰레기에게는 죽음조차도 너무나 과분한 형벌이다. 너는 살아서 네가 저지른 그 모든 죄악의 대가를 평생토록 치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최정훈 팀장이 이끄는 국정원 지원팀이 벙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백두만과 그의 수하들을 신속하게 체포했고 유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다. 길고도 험난했던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백두만과 그의 범죄 조직에 대한 재판은 세간의 엄청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들이 저지른 그 수많은 끔찍한 범죄 사실들이 하나둘씩 만천에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법은 그들에게 가장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백두만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주요 공범들 역시 대부분 무기징역 또는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던 거대한 악의 뿌리가 마침내 뽑혀나가는 순간이었다. 그 사건 이후 강유진은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뒤로 한 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어릴 적 꿈이었던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박지민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녀의 손에는 차가운 그림자검 대신 향기로운 꽃과 따뜻한 햇살이 들려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박지민은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고 강유진은 여전히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가끔씩 그녀는 과거의 그 치열했던 싸움들을 떠올리곤 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보다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따뜻한 추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어느 봄날 오후 유진은 지민이와 함께 작은 언덕 위에 올라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그때 언니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민이가 문득 유진에게 물었다. 유진은 지민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글쎄, 아마도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겠지만, 그래도 너는 분명 아주 훌륭하고 또 멋진 사람으로 잘 자랐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하고 또 용감한 아이니까. 고맙습니다. 언니, 언니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지민이는 진심으로 말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다. 유진은 문득 생각했다. 어쩌면 인생이란 이 저녁 노을처럼 수많은 색깔들이 서로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고. 때로는 어둡고 또 때로는 밝게, 때로는 슬프고 또 때로는 기쁘게.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다 모여 결국에는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남겼던 그 마지막 말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도 별은 반드시 빛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별들 중에는 네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주는 아주 특별한 별도 숨겨져 있을 것이니. 어쩌면 그녀 자신이, 그리고 박지민이 서로에게 바로 그런 특별한 별이 되어주었던 것은 아닐까. 밤하늘에는 어느새 하나둘씩 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별빛 아래 유진과 지민은 서로에게 기댄 차에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분명 또 다른 시련과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서로가 함께하는 한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새벽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강유진, 그녀의 진정한 이야기는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정의와 사랑의 불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밝고 또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으니까. 이것으로 강유진이라는 한 특별한 여성의 길고도 험난했던 여정, 그리고 그녀가 악의 거대한 그림자에 맞서 싸워왔던 그 모든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때로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때로는 가슴 뭉클한 감동으로 여러분과 함께했던 이 이야기가 부디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늘 정의와 희망의 빛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